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하나회. (1974년 1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면담 일지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는가이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7일은 일요일인데 이날 박 대통령은 수경사 참모장 손현길 중장과 공수특전단장 전두환 준장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났다. 면담 기록엔 낮 12시 24분부터 오후 2시 41분까지로 돼 있다. 아마도 점심 식사를 함께 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40대 초반의 젊은 준장을 이렇게 대우하니 이들이 군내에서 하나회를 만들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손, 전 두 준장은 육사 11기 출신이었다. 손 준장은 위관 장교 시절 박정희 장군의 전속 부관으로 따라다녔고 전 준장은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박 대통령은 장군 시절부터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군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55년에 육사를 졸업하고 박정희 준장이 사단장으로 있던 5사단에 배치됐다. 박 사단장이 사격장 공사를 지휘하던 그를 불러 점심을 함께했다. 부대에 돌아가려고 격려를 하는 노중희에게 박 사단장이 내가 바닷가로 오리 사냥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노중희는 저는 임무가 있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무슨 임무? 사격장을 닦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없지. 잘 가게. 노중희가 돌아서는데 박 사단장이 다시 부르더니 내가 사단을 떠나게 됐어 라고 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마도 6대로 갈 거야. 노중희는 착잡했지만 할 말도 없어서 잘 가십시오 하고 격려를 붙이고 나왔다. 5.16 군사혁명 뒤 노소룡을 만난 박 의장은 야 임마 그때 내가 서운했다 라고 했다. 손, 전 두 사람은 일찍부터 정치장교의 역할을 했다. 1963년 2월 18일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 원대 복귀를 선언하자 두 사람은 동기생들과 함께 장충동 의장 공관을 찾아갔다. 이들이 응접실에서 기다리는데 유경수 여사가 나왔다. 이 양반이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군에 돌아가겠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내친 발걸음인데 정치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도록 건의를 좀 해주세요. 청년 장고들이 그런 건의를 하자 박 의장은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다. 민정불참 선언이 하나의 전술이라는 말투였다. 박 대통령은 전두환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하나회를 후원했다. 정보부가 군내 사조직을 소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자 방첩대를 시켜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끝내도록 했다.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였던 전, 손 두 사람은 중령 시절 청와대 경호를 맡은 수경사 30대대장으로 근무했다. 손현길이 먼저였고 그가 전두환을 후임으로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가끔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키운 하나회 중심의 정규 육사 출신들은 그 보훈을 12.6 사건 이후에 하게 된다.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합수본부장으로서 박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일당을 단죄하는 것이 서거한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고 믿었다. 이들은 국가원수 시해 사건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승화 계엄사령관까지 연행하려다가 12.12 사건을 일으키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정권을 향해 진격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키운 하나회와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은 12.6 사건 이후에 유신이 매도당하는 분위기에서도 유신의 당위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민주화의 호기로 보고 있었던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의 죽음을 국가안보의 위기라고 해석했다.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오랜 투자는 그의 사후 격하를 맞았다. 박 대통령이 키운 하나회 출신들이 그의 사망 후 13년간 한국을 이끌고 가면서 박정희에 대한 흠집내기를 잘 막았기 때문이다.
제5국 공화국 시절 안기부와 문공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월간조선과 신동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폭로 기사가 못 나오게 막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매년 1월 중순에 연두기자회견이 끝나면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각 부처와 지방을 순시하면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부처 및 지방 순시는 허례를 빼고 실무를 중점적으로 챙기는 가장 강도 높은 현장 수업이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구석구석까지 알 정도로 업무 파악이 완벽했던 것은 18년간 이런 현장 순시를 많이 하여 실무자들의 견해를 들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15일 박 대통령은 오전엔 경제기획원, 오후에는 재무부를 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큰 야망이 없는 사람은 소리에 끌리기 쉽다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오전엔 농림부, 오후엔 상공부를 순시했다. 농림부 순시 때 그는 농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토지개량조합은 농민으로부터 수세를 받아 월급에 보너스까지 타먹고 코로나나 크라운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세단 타고 다니면서 무슨 토지개량을 한다는 겁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아요. 그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놨다. 경기미가 아닌 통일벼 같은 것은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1월 17일 박 대통령은 건설부와 과학기술처를 순시했다. 1월 18일 박 대통령은 큰형 동의용에 100일 탈상에 다녀왔다. 아들 지만군과 박종규 경호실장만 데리고 갔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교통부와 최신부를 순시하고 청와대로 돌아와 오후 3시 35분부터 25분 동안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업무 보고를 들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윤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이다. 이때는 벌써 박 대통령의 마음이 그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반면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은 자주 대통령 경호실장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윤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월 21일 박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특사인 알렉산드 헤이그 장군을 접견했다. 헤이그는 타겔이 임박한 베트남전 휴전협상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휴전협상안이 결국은 베트남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휴전안이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도록 하면서 베트남에 들어온 월맹군의 철수를 조건화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2일 박 대통령은 문교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교육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이란 피교육자로 하여금 사명의식을 분발시키는 가난한 농촌을 보면 부강책을 생각해야 하고 붉은 산을 보면 푸른 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내무부 순시에서는 잘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새마을 운동의 원칙을 새삼 강조했다. 당분간은 저 마을에는 돈을 주고 왜 우리 마을에는 돈을 주지 않는가라는 불평 따위는 들은 채 만체해도 좋습니다. 2월 4일 박 대통령은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박종규 경호실장,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이 이병철 삼성회장, 김용환 전경련 회장과 함께했다. 강 사령관은 그 이틀 전에도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박 정권 시대 측근들의 힘은 얼마나 자주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될 정도였다. 이미 그 횟수에서 강 보안사령관은 윤필용 수경사령관을 앞지르고 있었다. 윤필용 이울하게 밀착에 대응하는 박종규, 강창성 구도를 만들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남은 것은 이 대립구도의 균형을 무너뜨릴 사건이었다. 그것은 박 대통령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2월 6일 박 대통령은 감사원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업무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될 만하여 소개한다. 가. 10월 유신 과업 수행에 있어 감사원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6천여 기관에서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많은 기관을 감사원에서 일일이 다 감사를 하고 비위를 적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역시 중점적인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 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고 단속하자면 고도의 감사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감사원 직원들은 평소 감사 업무에 대한 연구에 더욱 주력하여 풍부한 지식과 고도의 감사 기술을 갖고 권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의 권위와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비록 중점 감사만을 실시하더라도 모든 기관이 사전에 스스로 비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자체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결국은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전체 기관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혀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 감사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할 때 오해가 일어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쉬운 말을 한다. 그가 사안의 핵심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할 때는 총론이나 원론, 때로는 말장난만 늘어놓는다.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낭비가 적다는 이야기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평가될 박정희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행정에도 경쟁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는 1973년 연두 순시를 하면서 새마을 사업 지원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새마을 사업은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보았으나 별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모든 부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부락에 고루 나눴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영세하여 소기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또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의욕도 없고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는 부락을 아무리 도와줘 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우수부락부터 우선 지원하면 잘하는 우수부락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 부락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생길 겁니다. 물론 부락 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뒤떨어진 부락 사람들도 우수 부락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잘 살게 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에 자극을 받아 조만간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부는 이 마을도 지원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락이 차례로 다 고루 잘 살게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훨씬 빠르고 성과 있는 방법이 된다고 믿습니다. 새마을운동 실적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 기준이나 외양만 보고 잘 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기준에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기계적 평등을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인 것으로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여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쟁을 붙인 것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그 사촌을 따라잡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계속 배만 움켜쥐고 있다가는 정부로부터 일전 한 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차등 지원책이 결과적으로는 전국 마을이 다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확신했다. 차등을 통한 평등 구현과 평등을 통한 불평등 자초 중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